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당초 내일까지였던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앞서 휴전 연장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또 말을 바꾼 건데 이번엔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휴전 연장은 해상 봉쇄를 유지한 채 이란의 내부 권력 투쟁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이다솜 기자입니다. 휴전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려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라며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아들여 휴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와 군사공격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당초 우리 시간으로 내일까지로 정해진 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When they said they won't send them, I said they'll be sending them. They have no choice but to send them. What I think is that we're going to end up with a great deal. 하지만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양측 모두 협상장인 파키스탄으로 출발하지 않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تا الان که من خدمتتون هستم میتونم عرض بکنم که تصمیم نهایی اتخاذ نشده برای اینکه 미국이 대규모 공격 대신 휴전 연장을 결정한 건 이란 내부의 권력 투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놓고 이란 내부에선 끝까지 결사항전하려는 군부 강경파와 제재를 풀고 살 길을 찾으려는 온건파가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이 단일안을 요구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이 휴전을 또 한 번 연장한 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이번엔 인도양 해상에서도 이란 연계 유조선을 납포하며 돈줄 옥죄기에 나섰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란의 대규모 폭격이 있을 거라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 군함에서 헬기가 날아올라 항해 중이던 붉은 유조선에 접근하더니 헬기에서 미군들이 내려 유조선 통제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 국방부가 SNS를 통해 인도태평양 공해상에서 납포했다고 밝힌 이란 연계 무국적 제재 선박 티파니호의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에 이어 또 이란 관련 선박을 납포한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재 대상 선박과 불법 네트워크 차단을 위해 전 세계 해상에서 단속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호르무즈 역봉쇄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을 차단한 미국이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려 더 강한 압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앞서 미군이 납포한 이란 선박 투스카호의 컨테이너 5,000개도 수색하며 이란 해상 활동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at I think is that we're going to end up with a great deal. I expect to be bombing. We're ready to go. I mean, the military is raring to go. They are absolutely incredible. 이란이 2차 종전 협상 참여에 확답을 피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자 휴전 시한을 연장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재개 준비에 돌입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 동안 대규모 합동 훈련을 전개하며 전열 정비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중고차 수출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동 뱃길이 막힌 데다 물류비마저 치솟으면서 팔아도 손해를 보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66개 크기 부지의 수출을 기다리는 중고차 2만 대가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듯 차량들엔 먼지가 가득합니다. 중동 바이어에게 팔렸다고 표시된 중고차입니다. 지난 2월 계약된 중고차가 수두룩하지만
두 달 넘게 이곳 수출 단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고차 수출 88만 대 가운데 중동 물량만 30만 대. 이란 전쟁으로 백길이 막히면서 판매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50대 수출했어요. 옛날이에요. 지금은 한 달이 20대 정도 수출하고 있어요. 유가 폭등에 지난 2월 컨테이너당 440만 원 선이던 물류비도 2개월 새 50%가량 치솟았습니다. 물류비가 오르기 때문에 착값에서 그만큼 차감을 하고 바이어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로 계속 차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신흥시장 개척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라는 또 다른 신흥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 투구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게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치솟은 물류비에 정상화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화물연대가 편의점 CEO 운영사인 BGF 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노조원이 사망한 사건 전해드렸죠. 화물연대는 경찰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경남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숨진 조합원의 영정을 앞세운 집회 참가자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막아서는 방호원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노조원 사망 사건이 경찰의 부실한 조치 탓이라며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40여 명은 청사 정문에 주저앉아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경찰들이 그 차량들을 내보내더라도 최소한의 서행으로만 운행했어도 이런 참담한 죽음은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 앞에는 분향소가 차려졌고 전국에서 모여든 조합원 1,700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원청인 BGF 리테일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유자분에게 우리는 단체 교섭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는 파업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면서 파업 장기화와 물류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문화예술계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인사가 보은 인사, 밀실 인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인사 정책에 목소리를 낸 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10년 만인데요. 황교익, 서승만 씨 임명이 참사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에 모인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인지도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친여 성향 인물로 분류되는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과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를 대표적 보은 인사 사례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코드 인사라고 부르지 않고 보은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 말하는 것은 바로 전혀 엉뚱한 그런 인사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65개 단체는 최위영 문체부 장관 임명에서 시작한 비정상적 인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 수장을 임명하면서 그 어떤 기준과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그래도 사회적 신뢰를 갖는 인사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참사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연극과 음악, 무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470여 명도 성명을 발표하고 전문성 중심 인사와 대통령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대규모로 비판 성명을 낸 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비판 이후 10년 만으로 인사 기준과 원칙을 전부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장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TS의 소속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방 의장의 지난해 경찰 출석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상장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계획하신 방시혁 의장이 구속기로에 서면서 하이브가 창사 20여 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 의장의 혐의는 뭡니까? 예,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BTS는 2013년에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0월에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는데 이때 국내 엔터업계에서는 최초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는 연예기획사 최초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 그러니까 대기업에 지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2020년 상장 과정에 있어서 2019년경에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펀드에 이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음 해에 상장에 성공한 것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이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인데요.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지금까지 5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 소환 조사, 그러니까 5번째 소환 조사 이후에 경찰이 5개월 만에 영장을 신청해서 이 시점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영장 신청까지 시기가 좀 오래 걸린 걸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늦장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경찰의 이제 내사를 거쳐서 이제 압수수색과 한국거래소에 수사를 거쳐서 지금 경찰 자체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반면 또 작년에 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바로 고발 조치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이 아마 병합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그 와중에 또 뭐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그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여러 가지 요청이 겹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했고 또 이게 몇 년간에 걸친 또 복잡한 이제 자본시장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리 검토를 거쳐서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방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방시혁 의장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이 외교부 등 공식 채널이 아니라 이 경찰에 직접 요청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왜 이런 요청을 한 겁니까? 일단 경찰에서는요, 법무부에 작년 8월에 요청을 해서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경찰이 요청한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네. BTS가 최근에 아리랑으로 광화문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에도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방시혁 의장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뒤늦게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는 경찰이 조금 이제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방 의장에 대한 그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여러 가지 뭐 미국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이제 BTS 공연 등을 이유로 이제 요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요청의 공식적인 채널은 경찰이 아니라 외교부입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에 거쳐서 외교부에서 정부나 이제 법무부 통해서 이제 출국금지를 해제를 일시적으로 해줄지 그런 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경찰에다가 신청한 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좀 매우 불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 이제 단호한 거부의 표현,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방시혁 의장 측에서는 장기간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유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원이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뭐 자본시장법 혐의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발부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시혁 의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발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이미 출국 금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5차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방시혁 의장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처음에 혐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1,900억 원대에 이르는 혐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걸그룹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하시는 심정 여쭤볼 수 있을까요? 청심환 먹고 왔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좀 잘 하고 오려고요. 가해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황당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다 투명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나 씨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냐, 내 눈을 똑바로 보라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 법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나나 씨의 자택으로 침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나나 씨는 증언을 하면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피고인이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었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가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네. 어제는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도 있었는데 모친도 베란다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흉기를 들고 온 것은 아니고 단순 절도의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나 씨가 피고인을 보면서 재밌냐, 내 눈 똑바로 봐라, 그리고 날강도 이런 표현들을 써서 재판부로부터 제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석 영상 보셨지만 나나 씨는 이제 법정에 나온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이러면서 강도와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앞에 2차례 출석을 거부했는데 결국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증언대에 나서게 된 건데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싫은 상황 여러 차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현행 형사소송 구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특히 이제 이 경우 이제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본인이 절도 미수는 인정을 하지만 뭐 살인 미수나 이제 강도상해 같은 거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가 맞는지 아니면 유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 법정에 나나 씨를 출석을 시켜서 이제 재판부, 그 판사 앞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이런 피고인이나 가해자를 대면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출석을 하더라도 직접 눈을 마주치거나 얼굴을 보지 않게 비대면 방식으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고인은 흉기 소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절도 미수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건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면서 이 나나 씨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의 집에서 도둑질하러 갔다 집주인한테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인데 이게 뭐 물론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당해도 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이 저렇게 나오는 건 뭐 당연히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오히려 이렇게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나나 씨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나 씨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나가보니까 이미 피고인이 어머니를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격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나 씨와 피고인이 둘 다 많이 다친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는 나나 씨를 살인 미수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로 오히려 역고소를 한 것인데요. 이 흉기로 본인도 다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측에서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단순 절도 미수냐 아니면 지금 혐의점으로 되어 있는 강도상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탓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할 때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정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나나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무혐의 처분하긴 했지만 사실 상대방에 먼저 이 범죄에 맞서다가 쌍방폭행이나 상해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 정당방위의 개념을 이제 그냥 소극적인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되지 그걸 더 넘어서서 뭐 상대방을 더 적극적으로 뭐 이제 상해를 입힌다거나 네. 아니면 목숨을 잃게 하는 것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과잉방위 내지는 뭐 오상방위 같은 걸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법이 개정이 돼서 좀 적극적인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0월 검찰이 문을 닫게 되면서 마약 범죄 수사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저희 TV조선은 검찰 일선 마약 수사팀의 단속 과정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마약 수사의 핵심 축인 검찰의 공백을 메우는 게 가능할지 조유진 기자가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광주지검 수사팀이 도심을 벗어나 2시간을 달립니다. 노래방에서 일단 마약이 유통된다는 정황을 포착한 다음에 이제 도착한 곳은 전남 고흥 외곽의 한 단란주점. 마약 밀수로 구속된 베트남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곳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1시간 잠복 끝에 업주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사팀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갑니다.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거든요. 업주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손님들이 마약 투약하는 것을 본인은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검찰 수사관들이 택배 상자와 과자 봉투, 소파까지 샅샅이 뒤지자 마약 흡입기들이 나옵니다. 시계를 말하는 거 있더라고요. 쌀대 같은 것도 있고. 문틈에선 마약 포장용으로 의심되는 은박지도 발견됩니다. 1,000원짜리 이거 지폐를 말았던 거잖아요. 돈도 많은 거잖아요. 아직 몰라요. 검찰은 손님들의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본인 소변 맞죠? 휴대전화 CCTV 영상 등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무게가 부족하면 다시 또 채취해야 돼요. 마약 사범은 3년 연속 2만 명. 당국이 압수한 마약류는 2년 연속 1톤을 넘겼습니다. TV조선 주유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에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재보궐 전략공천 작업에 돌입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입에서도 공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고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구마 재배 농가를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얀 덧신을 신고 고구마 순을 땅에 심기 시작합니다. 고구마는 심어놓으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은지 알아요. 근데 비가 한 번 오면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남국 대변인도 함께했는데 정 대표는 김 대변인의 호미지를 보며 시원찮은데 그래가지고 공천을 받겠냐고 농담을 던졌고 김 대변인도 여기 쓰러지면 공천 주는 거냐고 되받아쳤습니다. 현장에선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안산갑 출마를 선언한 김 대변인과 뼈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갑에는 전해철 전 의원과 함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는데 정 대표는 김 대변인이 이번에도 전략공천을 받는 건 특혜라는 김 전 부원장의 주장엔 말을 아꼈습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좀 안산이나 아니면 하남 이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 대표는 오늘은 통영에서 선상 최고위를 열고 미국에서 돌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에 이어 두 번째 순방지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현재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베트남에 머물며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한 뒤 호치민 묘소를 찾아 헌화합니다. 이후 베트남 지도부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또람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지 원전과 신도시, 신공항 같은 인프라 사업 참여 등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베트남 현지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또람 서기장뿐 아니라 총리, 국회의장 등 베트남 국가서열 1, 2, 3위 인사를 모두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방한한 또람 서기장은 이재명 정부 첫 국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들어선 베트남 새 지도부의 첫 번째 국빈으로 답방하면서 양국이 최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별 독자 선대위를 추진하면서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 두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지금 경기도 선거는 유례없는 위기입니다. 저들은 모든 역량을 본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지만 우리는 아직 불을 지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저희가 직접 엔진을 돌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기지가 되겠습니다. 후보들은 뭐 하루하루 이제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여기 있어도 별로 이제 할 일이 없는 국면에 돌입했어요. 당 지도부는. 지금 장 대표가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 6명이 어제 유례없는 위기라면서 자체 선대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수 텃밭 대구 경북에서도 TK 통합 선대위가 논의되고 있고요. 지도부가 선거에 필요 없다는 뜻,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좀 직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생각은 뭐 있겠죠. 네.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원래 그 지방선거에서는 시도당별로 선대위가 꾸려집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부울경 쪽 유권자의 성향이나 아니면 유권자층, 분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도권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네. 따라서 선대위를 꾸릴 때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도 다르고 그다음에 공약들도 물론 다릅니다. 따라서 독자 선대위라는 말은 중앙당과 마치 대립각을 세워서 선대위를 띄운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원래 선대위가 뜹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는 김성기 도당위원장이 주도해서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늦어지고 있어요, 선정이. 네. 5월 2일 날 확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대위를 꾸려서 자체 선거 준비를 해놓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윤 위원장님이 독자 선대위의 의미는 지역별 특화 선대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보들이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둔다는 해석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 일정하게 영향은 좀 미칠 수 있겠죠. 후보자의 개인기가 좀 출중하신 분들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과 후보자가 분리한다라는 것이 과연 선거를 치르는데 좋은 전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가 후보자의 짐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저 여러 군데에서 독자적인 선대위를 꾸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앙당의 장동혁 대표를 패싱 또는 패싱을 넘어서서 보이콧하는 수준까지 이른다면 과연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라는 중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치르는 선거가 맞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선거, 그리고 당이 지지층을 결집해내지는 못하는 선거가 과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당초 오늘 강원도 양양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대신 양양 어촌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최고위에서 장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는데 이번에도 좀 그럴까 봐 어촌으로 좀 바꾼 걸까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고위가 원래 월목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따라서 오늘 최고위를 겸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채택이 됐다가 논의 끝에 이거는 좀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다시 모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양양의 그 김진태 후보가 지역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진태 후보의 일정에 맞춰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걸로 바꾼 것이지 마치 뭐 최고위 열게 되면 쓴소리가 나올까 봐 그런 거. 김진태 그 강원도지사 후보가 오거든요. 강원도지사 후보가 거기서 쓴소리를 하겠죠. 또는 김진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전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마치 이제 쓴소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전문을 읽어보시면 당대표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되냐는 취지에 좀 소통하고 싶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당대표의 갈등, 후보자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당대표를 저격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중도층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기 전에 지지층 결집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만약에 아쉬운 점이 있으면 비공개로 요청하든가 해서 이것이 유권자 층에 공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오히려 민주당이나 아니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당대표 저격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상대방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왜 우리 내부에서 그런 전략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2018년도에 이미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전략상 접근했으면 좋겠다. 당대표가 싫든 또는 비판할 점이 많든 어쨌든 선거 전략에 득표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 8박 10일간 방미 이후 오늘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당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당내 반발 기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그것이 지방선거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지선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당초 일정을 연장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도 동행한 의원들과도 갈등이 빚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동행한 의원들은 장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야당 대표가 미국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근간에 대해서 다지고 왔다.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내에서 보면 국내심이란 정당에서 보면 어려운 선거에 있어서 대표가 당을 비우는 부분이 적절했냐 여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체류 일정을 계속 연장을 했던 이 부분은 좀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일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진이 좀 유출돼서 마치 방미의 그 성과가 묻히거나 또는 오도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부분은 이건 매우 아쉽다. 당사자가 당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의원은 또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이 그 방미가 마치 12월 달에 예정됐다가 계속 연기됐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부분도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것이라서 당대표의 지방선거에 도움되기 위해서 갔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당내 공방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선거에 저는 유리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 당대표의 책임을 만약에 따질 때 그때 뭐 하나의 요소로 추궁하는 거 몰라도 지금 저걸 논의해가지고 어떤 저한테 도움이 될지 전혀 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논란을 일으켜요. 저는 아니 당대표가 아무리 싫거나 미워도
이건 일단 당선되는 것이 문제 먼저 아닌가요? 전 그런 좀 냉정한 선거 전략상의 언행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장 대표는 귀국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향해 집중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미동맹의 근간을 다지고 온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게 또 지지층 결집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이념과 외교라는 걸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철질한 소위 안보론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방선거는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겨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경쟁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질한 안보론 또는 색깔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정부를 공격하고 또 그래서 이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선거 전략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현 시국을 너무 좀 잘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의원 외교 활동을 하고 온 부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선거가 한 40여일밖에 안 남은 이 엄중한 시기에 미국에서 열흘 가까이 소모하면서 결국 얻어온 것이 무엇인가? 빈손으로 얻어오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잘 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귀국 이후에 한 첫 지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한 진종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인 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냐 아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당 대표도 이 계파 갈등을 재점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각이 터무니없다고 봐요. 네. 선거 국면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겠다라고 부산 내려가서 근거지까지 마련했다라는 국내힘 소속 의원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당대표로서는 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상파악 지시라는 것은 그 당무감사를 감사라는 소리가 아니고 도대체 가게 된 경위하고 그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출마 이후에도 계속 도울 것인지 만약 돕겠다 그러면 당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개파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국내심의 선거 전략의 마이너스다.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는데 그럼 당대표가 거기 도우세요. 돕겠다고 하시는 분들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당대표로서 하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저는 개파 갈등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오도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여당은 일제히 정 장관 엄호에 나선 분위기인데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국방위원장으로서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 봉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질을 요구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미군 측이 와서 항의 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군 측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건 그동안 쌓여있던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상대방 그러니까 정보 공유의 카운터 파트너인 미국과 대한민국 중에 만약에 미국이 일부 정보를 제공했던 만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 문제가 생긴 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치유하고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정보 공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인데 또 일부에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우리도 제공하지 말자. 도대체 이런 식의 시각이 발언도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그 정동영 장관의 정보 제공이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제공한 군사기밀의 유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보안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유출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탐지한 정보를 말씀하신 건지 어느 것이나 다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먼저 질타하셔야 될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의 저런 발언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효상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마 자기 아는 분을 뭐 참사관인가를 통해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국회에서 말을 했어요. 네. 이거 고발했잖아요. 이거 유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 어떨까요? 거기에 대비해 보면 자, 보안의식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과 이것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 훨씬 더 중요하죠. 대북 정부입니다. 우리의 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무슨 집속탄까지 만들고 이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저분이 맞다면 그럼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과 만난 건 맞는데 항의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찾아온 것 자체가 항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닐까요?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두 분이 만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무조건 항의 차원이다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만남을 갖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번 사안에 대한 것만이다라는 식으로 국한해서 항의를 세게 받았다 이렇게 규정 짓고 나면 한미동맹을 흔드는 오히려 굳건히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야당이 한미동맹을 흔드는 듯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안의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중요한 정보 자산을 가지고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기밀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게 맞죠. 다만 정동영 장관이 이번에 그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된 그 지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안의 본질인 것이냐, 이 지금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정동영 장관의 그 발언이 문제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동영 장관이 소위 북한의 핵시설 지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민간 기관들에서 연구 기관들에서 나오는 자료에도 나와 있고 작년 7월 달에 정동영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 지명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문제를 삼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삼는 것이냐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볼 문제이지 이것이 장관을 경질시켜야 된다 또는 장관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 한미 동맹의 그 흔들림 없는 동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 제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가 가장 공고한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가 굉장히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하고 또는 부적절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네, 통일부는 정보 유출이 아니라면서 이 정 장관 구성 발언 근거로 미국의 연구기관 CSIS 보고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구성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건데 국익을 위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우리 정부 말만 믿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측과 진실 공방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우선 이게 그 국내심 이 문제 제기가 야당으로서 견제하는 그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요.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생존 전략입니다. 국민의 생존 전략인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군사보호 그 비밀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했다, 이거 경위를 좀 조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버텨요. 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고 빅터 차란 분이 얘기했잖아요. 일부 CSIS란 그 곳에서 이전에 그 구성 관련된 다른 지명이죠. 구성의 일부 지명에
그 고폭장 관련된 이런 그 언급은 돼 있어도 네. 지금같이 우려하는 농축 시설이 있다. 이 부분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뭔가 어디부터 듣거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90% 농축의 무기급 우라늄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작년에 6개의 연료봉을 꺼내서 12kg의 플루토늄 이런 단어까지 이런 수치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그럼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존에 언급한 거에 이런 수치가 없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항의한 그 개선을 보면 일단 미국 국방부, 우리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대사관이 우리 국정원한테 항의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는 카운터 파트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유출 경로가 대충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이걸 조사해야 되는 거죠.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거 군사기밀 유출로 단정하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그냥 국민께 이 한마디로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요? 네, 어떻게 해석하든 이제 시급한 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푸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미국의 선의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카드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양국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미국의 민간 위성에서도 그 소위 플래닛 랩스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북의 핵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구성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보도가 된 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어제 KBS에서도 보도를 했던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정동영 장관의 다만 구성에 대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 간의 이 대북 공조와 관련된 측면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주장,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되나 그 부분을 넘어서는 주장은 한미 동맹을 붕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의 잇따른 의문의 죽음, 공상과학 영화나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와 항공,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이 최근 연이어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대가로 알려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저명 핵물리학자 누노 로레이로.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At about 9 o'clock I heard 3 loud bangs. I thought at first it was somebody in our apartment kicking in the door or something. 기밀 우주무기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퇴역 공군 소장 윌리엄 닐 맥캐슬랜드는 휴대전화와 안경을 놔두고 자택을 나선 뒤 실종됐고 세계 최초의 핵폭탄을 만들어낸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의 연구원 2명도 연이어 종적을 감췄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과학자들은 모두 11명에 달합니다. 나사 연구소 소속 연구원 3명을 포함해 모두 핵무기용 부품 제조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구를 벌여온 과학자들입니다. 미국의 국방력에 구멍을 내려는 해외 국가기관이나 간첩의 공작설이라는 음모까지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I just left the meeting on that subject, so pretty serious stuff. But we're going to be hopefully, I don't know, coincidence, if you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But some of them were very important people, and we're going to look at it over the next. 미 하원에서도 외국 공작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FBI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따뜻한 봄바람 덕분에 요즘 연날리기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연축제가 한창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베르크슈르메르 해변입니다. 올해로 39회를 맞이하는 국제 연날리기 축제가 한창인데요. 이 축제는 대형 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는 세계 연날리기 월드컵이 함께 열려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연날리기의 열기는 중국 산둥성 웨이방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전 세계 연의 70%가 생산돼 세계 연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한 색다른 연들의 등장으로 한층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어제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강한 황사바람이 불어와 전국이 휘뿌옇게 뒤덮였는데요. 오늘도 어제 쌓인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80mm, 호남과 경남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바람도 무척 강할 텐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광주 15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해소되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